새벽 5시 반, 진포항 냉동창고에서 들려온 작은 울음소리.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한 노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시간에 새끼 울음이 여긴 왜 나노? 안에 뭔가 있는 기라. 노인네, 얼음이나 나르소. 괜한 일에 끼어들지 말고. 마이크로칩 확인 결과 등록주는 박도현입니다. 도현이라고? 그게 내 죽은 아들 이름인데. 다 끝났다. 이제 우리 다 죽었어. 들키면 안 되는 건데. 3년 전 바다에서 사라진 아들이 남긴 마지막 선물. 그리고 그 옆에서 모든 것을 감추려 한 배신자의 정체는 얼음창고의 진실이 지금 밝혀집니다. 새벽 5시 반 해명시 진포항에는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칼바람이 부두를 가로질러 지나가면서 소금기와 젖을 높은 냄새를 섞어 날려보냈죠. 이맘때면 항구는 조용해야 정상인데 오늘따라 묘하게 불편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나 박만식은 벌써 1시간째 얼음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72살, 허리는 굽었지만 손은 아직 단단해요. 낡은 장갑을 끼고 지게차에서 얼음 덩어리를 하나씩 옮겨 담는 일. 이제 30년 넘게 해온 일장이었죠. 에이구, 또 하루가 시작되네. 허리야 좀 참아라. 오늘도 해야 할 일이 많다. 고무장화 바닥이 미끄러운 얼음 바닥을 디디면서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허리 보호대를 꽉 조여매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박혔지만 이런 추위쯤이야 이제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얼음을 지게차에서 손수레로 옮기던 중에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앙, 앙.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항구에서는 온갖 소리가 뒤섞여 들리니까요.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귀를 기울여 보니 분명히 다른 소리였어요. 작고 약하고 무엇보다 절망적인 울음소리였습니다. 이 시간에 새끼 울음이 여긴 왜 나노? 분명히 들렸는데 소리가 나는 쪽을 찾아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냉동창고 쪽이었어요. 평소에는 새벽 이 시간에 아무도 없는 곳인데 오늘은 왠지 다른 느낌이 들었죠. 냉동창고는 진포항에서도 오래된 건물 중 하나입니다. 회색 철판으로 둘러싸인 투박한 상자 같은 모양인데 벽면 곳곳에 녹이 슬고 페인트가 벗겨져서 을씨년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는 항상 어선에서 잡아온 생선들이 얼음과 함께 보관되죠. 아니다. 분명히 들렸어. 저 안에서 얼음을 실은 손수레를 창고 앞에 세워두고 철제문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을 금방 발견했어요. 자물쇠가 바뀌어 있었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낡고 녹슨 자물쇠였는데 오늘은 번쩍번쩍한 새 것이 달려 있었습니다. 으앙, 앙앙. 이번엔 더 또렷하게 들렸어요.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작은 울음소리.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인 것 같았습니다. 새끼들 울음소리 같았죠. 얘들아, 거기 있나? 어떻게 된 기고. 문틈으로 차가운 공기가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다른 냄새도 섞여 있었어요. 젖은 냄새, 짐승 냄새. 그런데 다행히 피 냄새는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비틀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나타난 건 염춘복이었습니다. 58살 항구 주변을 기웃거리며 술주정이나 부리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따라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술에 취했으면서도 뭔가 계산적인 기색이 보였거든요. 에이, 박영감, 이런 데서 뭐하고 있노? 염씨, 이 시간에 여기 뭐하노? 그리고 안에서 새끼들 우는 소리 들렸는데, 새끼들? 뭔 개소리고, 바람소리 아닌가? 그런데 염춘복의 반응이
너무 부자연스러웠어요. 냉동 창고 쪽을 슬금슬금 훔쳐보면서도 모른 척하려고 애쓰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더군다나 담배를 꺼내 물고는 성냥불을 켜면서도 계속 창고 쪽을 신경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니다. 분명히 들렸어. 안에 뭔가 있는 기라. 이 자물쇠도 어제와 다르고. 노인네, 얼음이나 나르소. 바쁜 와중에 헛소리 듣고 싶나? 일이나 해라, 일이나. 그 말을 하면서도 염춘복은 창고에서 멀어지려고 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떠나지는 못하고 멀찍이서 담배만 피우고 서 있었죠. 마치 뭔가를 지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앙, 앙앙. 울음소리가 또 들려왔어요. 이번엔 더 약해진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목소리가 힘을 잃어가고 있었죠. 안 된다. 뭔가 있는 기 맞다. 이대로 두면. 자물쇠를 한번 잡아당겨 봤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 자물쇠인 만큼 단단했어요. 문 주변을 한 바퀴 돌아봐도 다른 입구는 없었습니다. 거기 있지? 괜찮다. 아저씨가 여기 있으니까 걱정 말고. 꼭 꺼내줄 기다. 벽 너머에서 잠깐 소리가 멈췄다가 다시 작게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마치 내 말을 듣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염춘복이 담배를 바닥에 비벼 끄더니 비틀거리며 다가왔어요. 박영감, 진짜 그만해라. 괜히 일 키우지 말고. 누가 들으면 어쩔 낀가? 누가 듣기는 뭘 듣노? 살아있는 생명이 갇혀 있는데 그냥 지나칠 수 있나? 에이, 걔들이 뭔 죄고.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알아서들 하겠지. 그 말을 들으니 확신이 섰어요. 염춘복은 분명히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숨기려고 하고 있었죠. 새벽 6시가 되어가니 항구에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냉동 창고 쪽으로 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들 바쁜 아침 준비에 정신이 팔려 있었죠. 안 된다. 이대로 둘 수는 없어. 뭔가 방법을 찾아야겠다. 울음소리는 점점 더 약해져 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작은 목숨들이 위험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도 떠나보내고 아들도 잃은 이 늙은 몸에게 남은 건 이런 작은 양심뿐이었거든요. 항구 일을 시작한 지 30년,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울음을 그냥 못 들은 척할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그게 바로 사람 노릇하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니까요. 염춘복이 사라진 자리에는 담배 냄새만 남아 있었어요. 파출소에서 누군가 올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테니 나는 냉동창고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네. 30년 넘게 여기서 일했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다. 혼잣말을 중얼거리면서 창고 둘레를 천천히 걸어봤어요. 벽면 곳곳에 녹이 슬고 페인트가 벗겨진 건 예전과 같았지만 유독 한쪽 벽면만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얼음 녹은 물이 흘러내린 자국이 다른 쪽보다 많았거든요. 왜 이쪽만 이리 젖어 있을까? 안에서 뭔가 새고 있는 건가? 그때 또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약하지만 분명했습니다. 괜찮다, 아가들. 조금만 기다려. 아저씨가 꼭 도와줄 기다. 벽에 대고 속삭이듯 말했지만 사실 마음은 무거웠어요. 72살 늙은 몸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나 박만식은 이 진포항에서 30년 넘게 얼음을 나르며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어선을 타기도 했지만 허리를 다친 후로는 부두에서 얼음 까대는 일만 했어요. 하루 9시간씩 일해서 받는 돈은 6만 원 남짓. 많지 않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항구 사람들은 대부분 나를 만식이 아저씨라고 불러요. 나이가 있어도 험한 일마다 하지 않고 묵묵히 제 몫을 해내니까 미워할 사람은 없었죠.
그래도 가끔은 외로웠어요. 특히 이런 새벽 시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이 시간이면 집에서 라디오나 들었을 텐데 아내 순덕이와 함께 살던 시절이 그리웠어요. 8년 전에 췌장암으로 떠나보낸 후로는 집이 너무 조용해졌거든요. 아들 도연이마저 3년 전 어선 사고로 잃고 나니 정말 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도연이는 효자였어요. 28배 결혼해서 손자까지 낳아줄 생각이었는데 그만 그 나이에 어선이 전복되면서 구조작업 중에 실종되었습니다. 시신도 찾지 못했죠. 도연아, 네가 살아있었으면 지금쯤 손자 손녀들하고 재미있게 살았을 텐데. 그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하지만 울어봐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에만 매달렸어요. 몸이 움직이는 동안은 슬픈 생각을 덜 할 수 있었거든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낡은 장갑을 끼고 허리 보호대를 차고 고무장화를 신고 나오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지게차에서 얼음을 내려서 손수레에 싣고 각 상점이나 식당으로 배달하는 일. 단순하지만 성실하게 해왔어요. 그래도 이 일 덕분에 사람들하고 인사는 나누며 살지. 항구 사람들 사이에는 암묵적인 약속 같은 게 있었어요. 약한 울음은 못 들은 척 하지 말자는 거였죠. 바다에서 일하다 보면 언제든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서로 도와주며 살아야 한다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정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새로 들어온 하청업체들은 돈만 생각하고 사람들도 각자 살기 바빠서 남의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어 보였거든요. 염춘복 같은 놈들이 많아졌어. 책임은 지기 싫어하면서 이득만 챙기려고. 염춘복을 생각하니 또 화가 났어요. 원래 그 사람은 도연이와 같은 배를 탔었거든요. 그날 사고가 났을 때도 함께 있었는데 구조작업에서는 빠지고 혼자만 살아서 돌아왔죠. 그 후로는 보상금 문제로 말만 많았고 결국 항구를 떠났다가 몇 달 전에 다시 나타났어요. 그때도 도망갔으면서 또 뭘 숨기려고 하는 거야? 시간이 흐를수록 의심이 커졌습니다. 분명히 염춘복은 냉동창고 안에 뭐가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감추려고 하고 있었죠. 앙. 또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번엔 더 약해진 것 같았습니다. 아가들, 힘내라. 곧 도움이 올 거다. 벽에 손바닥을 대고 중얼거렸어요. 차가운 철벽이었지만 왠지 그 너머에 있는 작은 생명들과 연결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파출소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어요. 최상민 순경이 오는 모양이었죠. 젊지만 성실하고 어른들 말을 잘 들어주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쪽에서도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침 일찍 나온 다른 부두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사람이 모이면 오히려 일이 복잡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시작인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72살에 이런 일에 휘말리게 될 줄은 몰랐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약한 울음소리를 그냥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도연아, 아빠가 옳은 일하고 있는 거지? 내가 살아있었으면 뭐라고 했을까? 아들 생각이 났어요. 도연이는 항상 약한 사람 편을 들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다친 고양이나 강아지를 집에 데려와서 치료해주곤 했었죠. 그래, 도연이라면 분명히 이렇게 했을 거야. 마음이 조금 단단해졌습니다. 비록 늙었지만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토바이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냉동창고 안에서는 여전히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약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그런 울음이었죠. 이제 진짜 시작이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0년 넘게 이 항구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박만식으로서
마지막 체면을 걸고 이 일을 끝까지 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파출소 오토바이가 냉동창고 앞에 멈춰 섰습니다. 최상민 순경이 헬멧을 벗으면서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최상민 순경이 헬멧을 벗으며 다가왔습니다. 35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경찰이었지만 항구 사람들 사이에서는 믿을 만한 사람으로 통했어요. 무엇보다 어른들 말을 잘 들어주고 현장 감각이 좋았거든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신고받고 왔는데요.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아, 최순경. 고맙네. 저기 냉동 창고에서 새끼들 우는 소리가 나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최상민은 냉동 창고를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자물쇠를 보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어르신, 이 자물쇠 새 건가요? 맞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낡은 거였는데 오늘 보니까 바뀌어 있더라고요. 최상민이 자물쇠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번호판에는 아직 포장재 자국이 남아 있었고 금속 표면도 반질반질했습니다. 언제 바뀐 건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어젯밤이나 새벽 사이가 아닐까 싶은데. 그런데 순경님, 안에서 정말로 소리가 나요. 들어보세요. 둘이 문에 귀를 대고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잠시 후 작지만 분명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앙, 앙, 정말 들리네요. 강아지 울음소리 같은데 몇 마리나 되는 것 같아요? 글쎄요, 2~3마리는 되는 것 같아요. 처음 들었을 때보다 소리가 많이 약해졌어요. 최상민이 문 주변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더니 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집어들었어요. 이것도 새 거네요. 어르신, 새벽에 여기 다른 사람 본 적 없나요? 염춘복이라고 술 먹고 비틀거리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울음소리 얘기하니까 급히 사라졌어요. 염춘복.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네요. 최상민이 자물쇠를 다시 보며 난색을 표했어요. 이게 사유재산이라서요. 주인 동의 없이는 함부로 열 수가 없어요. 영장을 받아야 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저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어서 물었더니 최상민도 고민이 많아 보였어요. 관리 책임자가 누구죠? 장만수 씨예요. 그런데 아직 출근 전일 텐데. 그때 멀리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윤하정 씨였습니다. 수협에서 위생관리를 담당하는 40대 여성으로 꼼꼼하고 원칙을 지키는 걸로 유명했어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에요? 경찰차까지. 윤하정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는 길이었다고 했어요. 상황을 설명해 드리자 그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자물쇠가 바뀌었다고요? 그럼 관리대장에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요. 윤하정이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더니 뭔가를 확인해 봤어요. 이상하네요. 어제까지도 교체 계획이 없었는데 이건 명백한 규정 위반이에요. 어떤 규정 말씀이세요? 최상민이 관심을 보이자 윤하정이 빠르게 설명했어요. 냉동 창고 같은 식품 보관 시설은 보안 시설 변경할 때 수협에 신고해야 해요. 특히 자물쇠 교체는 24시간 전에 통보가 원칙이거든요. 그럼 불법인 거네요? 네, 그래요. 게다가 동물보호법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만약 안에 동물이 갇혀 있다면. 바로 그때 냉동창고 안에서 울음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이번엔 세 사람 모두 또렷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끙끙, 앙앙. 이건 정말 응급 상황이네요. 윤하정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돌았어요. 울음 신고가 들어오면 위생 문제는 물론이고 동물보호 문제도 심각해져요. 자칫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요? 돌아보니 장만수 씨였습니다. 냉동창고 실무 책임자인 그는 평소보다 일찍 나온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얼굴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아, 장 씨. 잘 왔네요. 자물쇠가 바뀌었는데 언제 바꾼 거예요? 내가 물어보자 장만수는 잠깐 머뭇거렸어요. 자물쇠요? 아, 그게 관리대장에는 기록이 없던데요? 윤하정이 태블릿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장만수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그게 위에서 갑자기 바꾸라고 해서. 위에서요? 누가요? 최상민이 날카롭게 물었지만 장만수는 대답을 피했어요. 여긴 물류가 먼저요. 다른 건 나중에 얘기하고. 물류가 먼저긴 뭐가 먼저예요? 안에서 동물 울음소리 나는데. 내가 목소리를 높이자 장만수는 더욱 난색을 표했어요. 동물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직접 들어보세요. 네 사람이 모두 문에 귀를 댔어요. 조용히 기다리니까 또 들렸습니다. 앙, 앙앙. 이번엔 정말 약한 소리였어요. 점점 힘이 빠져가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거 정말 강아지 소리네요. 최상민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씨, 열쇠 있으시죠? 빨리 문 열어야겠어요. 그게 열쇠를 안 가져왔어요. 안 가져왔다고요? 책임자가 열쇠를 안 가져와요? 윤하정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장만수를 봤어요. 평소에는 항상 가져오시잖아요. 오늘은 깜빡했어요. 장만수의 대답이 어색했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보였거든요. 그때 나는 문득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장만수가 계속 주머니를 만지작거리고 있었거든요. 마치 그 안에 뭔가 있는 것처럼. 장씨, 혹시 주머니에? 없어요. 정말 안 가져왔다니까요. 장만수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럼 집에 가서 가져오세요. 시간이 없어요. 집이 멀어서 1시간은 걸릴 거예요. 1시간이요? 최상민이 다급해졌어요. 그 사이에 안에 있는 동물들이 위험할 수 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냉동 창고 안에서 다른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딱, 딱, 딱. 긁는 소리였어요. 뭔가 벽을 필사적으로 긁는 소리. 저거 들어요? 뭔가 벽을 긁고 있어요. 윤하정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급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건 동물 학대가 될 수도 있어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장씨, 진짜로 열쇠 없어요? 저 아이들 죽으면 어쩔 건데? 나도 어쩔 수 없어요. 규정이 있는데. 규정이 생명보다 중요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 도연이를 잃었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그때도 사람들은 규정만 얘기했었어요. 울음소리가 또 들려왔어요. 이번엔 정말 미약했습니다. 마치 마지막 힘을 짜내는 것 같았어요. 안 돼요. 이대로 둘 순 없어요. 나는 최상민을 쳐다봤어요. 순경님, 방법이 없을까요? 응급 상황이잖아요. 최상민도 고민이 많아 보였어요. 규정과 생명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멀리서 냉동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냉동차가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것 같았거든요. 순경님, 잠깐 도와주실 수 있어요? 얼음 팔레트 좀 옮겨보고 싶어요. 왜요, 어르신? 이상한 게 있어요. 저기 보세요. 나는 냉동창고 옆쪽을 가리켰어요. 얼음이 쌓여 있는 곳이었는데 유독 한쪽만 물이 많이 고여 있었거든요. 최상민이 다가와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말 이상하네요. 다른 쪽은 괜찮은데 여기만. 맞아요.
뭔가 안쪽에서 새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얼음 덩어리들을 조심스럽게 옮겨봤어요. 윤하정 씨도 도와주면서 말했습니다. 바닥이 기울어져 있네요. 기울어져 있다고요? 자세히 보니 정말 그랬어요. 콘크리트 바닥이 냉동창고 특정 벽면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원래 설계인가요? 최상민이 장만수를 향해 물었지만 장만수는 시선을 피하기만 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책임자가 이런 것도 몰라요? 그때였어요. 냉동창고 안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딱, 딱, 딱. 이번엔 더 격렬했어요. 뭔가 벽을 필사적으로 긁는 소리였습니다. 저 소리 들려요? 정말 뭔가 있어요. 나는 급하게 벽 쪽으로 다가갔어요. 소리가 나는 곳에 귀를 대고 들어봤습니다. 스크래치, 스크래치. 분명히 발톱으로 벽을 긁는 소리였어요. 그것도 여러 번 계속해서 거기 있지? 괜찮다 아가들. 아저씨가 꼭 꺼내줄 끼다. 벽에 대고 속삭였더니 잠시 긁는 소리가 멈췄어요. 그러다 다시 더 약하게 들려왔습니다. 으앙, 앙. 힘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빨리 해야겠어요. 최상민이 다급해하며 장만수에게 다시 물었어요. 정말 열쇠 없어요? 이건 응급 상황이에요. 없다니까요. 장만수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지만 그 순간 주머니에서 쨍그랑 하는 소리가 났어요. 지금 뭔 소리 났어요? 윤하정이 예리하게 알아차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만수가 당황하며 주머니를 감쌌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두가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냉동차가 우리 앞에 멈춰 섰어요. 운전석에서 모자를 푹 눌러 쓴 사내가 내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낯선 목소리였지만 걸음걸이가 어딘가 익숙했어요. 냉동창고에 동물이 갇힌 것 같은데 열쇠가 없어서 못 들어가고 있어요. 최상민이 상황을 설명했더니 냉동차 기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보는 게 어때요? 그게 책임자가 여기 있는데 열쇠를 안 가져왔다고 해서. 그렇군요. 냉동차 기사가 장만수를 쳐다봤어요. 그 순간 장만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깐, 당신 누구세요? 여기 자주 와요? 윤하정이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냉동 유통업체에서 나왔어요. 정기 점검차 왔다가. 그런데 그때 또 소리가 들려왔어요. 딱딱딱. 이번엔 정말 격렬했어요. 마치 탈출하려고 필사적으로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요. 정말 위험해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장씨, 진짜 마지막이에요. 열쇠 내놓으세요. 없다니까요. 그때였어요.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고? 돌아보니 염춘복이었어요. 언제 다시 왔는지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염씨, 당신 아까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최상민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갔다 오긴 어딜. 그냥 잠깐 담배 사러. 담배요? 손에 담배 있잖아요. 윤하정이 지적했더니 염춘복이 당황했어요. 이건 예전에 산 거고 변명이 앞뒤가 안 맞았어요. 게다가 냉동 창고를 자꾸 훔쳐보는 게 수상했습니다. 염씨, 혹시 안에 뭐가 있는 거 알고 있어요? 내가 직접적으로 물었더니 염춘복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나는 몰라. 알아서들 하세요. 쓸데없이 들쑤시지 마라. 얼음 녹으면 장사 망한데이. 그 말을 들으니 화가 확 올라왔어요. 장사 망하기는 뭐가 망해. 안에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노인네, 진짜 그만해라. 괜히 일 키우지 말고. 염춘복이 내 팔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뿌리쳤어요. 손대. 뭔데 나를 말려.
그런데 그때 냉동차 기사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잠깐만요. 제가 도구를 가져왔는데. 도구요? 최상민이 관심을 보이자 냉동차 기사가 차에서 뭔가를 가져왔어요. 자물쇠를 자르는 도구였습니다. 이걸로 자를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괜찮아요? 남의 자물쇠를. 응급 상황이면 어쩔 수 없죠. 나중에 배상하면 되잖아요. 냉동차 기사의 말이 맞았어요. 게다가 그 순간 또 울음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앙, 앙. 이번엔 정말 약했어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빨리 해야겠어요. 최상민이 결심한 듯 말했어요. 응급 상황으로 간주하고 자물쇠를 자르겠습니다. 책임은 제가 지죠. 안 돼요. 그런데 갑자기 장만수가 소리쳤어요. 그럼 큰일 나요. 정말 안 돼요. 왜 안 되는데요? 뭔가 숨기는 게 있나요? 윤하정이 의심스럽게 물었지만 장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때 염춘복이 슬금슬금 자리를 뜨려는 게 보였어요. 염씨, 어디 가요? 나는 할 일이 있어서 지금 가면 안 되죠. 증인이 필요해요. 최상민이 막아섰어요. 냉동차 기사가 도구를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장만수가 갑자기 무너져 앉았어요. 안 돼. 정말 안 돼요. 왜요? 도대체 안에 뭐가 있기에. 바로 그때였어요. 냉동 창고 안에서 정말 미약한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끙끙.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말 위급한 상황이라는 걸 모두가 느꼈거든요. 그만해요. 지금 당장 문을 여세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저 아이들부터 구해야 해요. 냉동차 기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도구를 자물쇠에 댔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장만수의 주머니에서 열쇠 소리가 또 났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장만수에게 집중됐어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장만수에게 집중된 그 순간 냉동차 기사가 조용히 자신의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러더니 최상민에게 뭔가 작은 것을 보여줬어요. 잠깐만요, 순경님. 이게 뭐죠? 최상민이 받아본 건 신분증이었어요. 그런데 일반 신분증이 아니라 뭔가 공식적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냉동차 기사가 아닙니다. 불법 유통 모니터링을 위해 파견된 협력 조사원이에요. 조사원이요? 윤하정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이 일대에서 유통기한 변조와 원산지 바꿔치기 관련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 중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장만수와 염춘복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이상한 걸 봤어요. 이 창고 주변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조사원이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 12분경에 이 창고에 냉동차 한 대가 왔다 갔어요. 그런데 화물 하역은 없었고 뭔가를 창고 안에 넣고 갔더라고요. 뭔가요?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 떠난 직후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냉동 창고 안에서 또 약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으앙, 앙, 저 소리 말이에요. 조사원이 창고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제 추정으로는 불법 유통 증거를 숨기려다가 우연히 동물들까지 같이 가둬버린 것 같습니다. 증거요? 무슨 증거 말씀인가요? 최상민이 관심을 보이자 조사원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이 창고는 며칠 전부터 마크되어 있던 곳이에요. 원산지 변조 의심 신고가 여러 건 들어왔거든요. 그 말을 들은 장만수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 건 몰라요. 저는 그냥 시킨 대로만. 시킨 대로요? 누가 시켰어요? 윤하정이 날카롭게 물었지만
장만수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때 염춘복이 슬금슬금 그 자리에서 빠지려 했는데 조사원이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잠깐, 거기 계신 분, 어디 가시는 거예요? 나는 볼 일이 있어서 아직 가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새벽에 여기 계셨죠? 염춘복이 당황하며 고개를 흔들었지만 조사원은 확신하는 듯 했어요. CCTV에 찍혔을 거예요. 새벽 3시쯤에 이 근처를 배회하신 걸로 보이는데.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염춘복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별일 아니면 왜 그리 초조해 하세요? 나도 참을 수 없어서 끼어들었어요. 염씨, 당신 분명히 뭔가 알고 있어. 아까부터 행동이 수상했어요. 몰라.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바로 그때 냉동창고 안에서 더욱 절박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딱딱딱. 벽을 긁는 소리가 더 격렬해졌습니다. 이거 정말 위급해요. 조사원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순경님, 이건 동물 학대 현행범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최상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지금 당장 문을 열겠습니다. 응급 상황이니까 법적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고. 안 돼요. 장만수가 또 소리쳤어요. 정말 안 돼요. 그러면 다 끝나요. 뭐가 끝난다는 거예요? 윤하정이 추궁했지만 장만수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조사원이 최상민과 눈빛을 주고받더니 뭔가 결정한 듯 말했어요. 순경님, 저희가 합법적으로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요? 신고자 입회하에 긴급 안전점검으로 가는 거예요. 동물보호법과 위생법 위반 의심으로요. 윤하정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제가 위생 담당자니까 충분히 가능해요. 그럼 지금 당장 하시죠.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염춘복이 갑자기 장만수에게 다가갔어요. 이 바보야, 열쇠나 빨리 내놔. 뭐라고요? 지금 들키면 우리 다 죽어. 빨리 문 열고 안에 있는 거 다 치워버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두가 깨달았어요. 염춘복과 장만수가 한패라는 걸 말이죠. 역시 그렇군요. 조사원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둘 다 이 일에 연루되어 있군요. 최상민이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일단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동물 학대 혐의로요. 잠깐만요. 장만수가 손을 내저었어요. 저는 시킨 대로만 했어요. 진짜로요? 그럼 누가 시켰는지 말해보세요. 하지만 장만수는 염춘복을 쳐다만 볼 뿐이었어요. 그때 냉동창고 안에서 또 소리가 들려왔는데 이번엔 정말 약했어요. 끙끙.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안 돼요. 지금 당장 문을 열어야 해요. 나는 조사원에게 간청했어요. 제발 저 아이들부터 구해주세요. 조사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물쇠 절단기를 꺼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열겠습니다. 안 돼. 염춘복이 달려와서 조사원을 막으려 했지만 최상민이 즉시 제지했어요. 현행범 체포, 동물 학대 혐의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장만수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쨍그랑 열쇠였습니다. 번쩍이는 새 열쇠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역시 가지고 있었군요. 윤하정이 소리쳤어요. 왜 거짓말을 했어요? 장만수가 무너져 앉으며 중얼거렸어요. 무서웠어요. 들키면 죽는다고 했거든요. 누가요? 누가 죽인다고 했어요? 조사원이 다그쳤지만 장만수는 염춘복만 쳐다볼 뿐이었어요. 에이, 이 바보야. 염춘복이 분통을 터뜨렸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뭐요? 최상민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하지만 염춘복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조사원이 바닥에 떨어진 열쇠를 주었어요. 이제 문을 열겠습니다. 모두 뒤로 물러서 주세요. 긴장된 순간이었어요. 드디어 냉동창고 문이 열리게 되었거든요. 드디어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안에 뭐가 있을지, 그리고 그 작은 생명들이 무사할지. 열쇠가 자물쇠에 들어갔어요. 찰칵. 이제 정말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었습니다. 찰칵.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조사원이 천천히 문고리에 손을 댔습니다. 준비되셨죠? 열겠습니다. 무거운 철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어요. 삐걱, 삐걱. 오래된 경첩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싸. 차가운 공기가 한꺼번에 뿜어져 나왔습니다. 냉동창고 특유의 얼음 냄새와 함께 다른 냄새도 섞여 있었어요. 젖은 냄새, 그리고 작은 생명들의 체온. 윤하정이 작게 소리를 냈어요. 문이 반쯤 열린 순간 어둠 속에서 뭔가 하얀 것이 스치듯 보였거든요. 저기 뭔가 있어요. 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모두가 그쪽을 봤어요. 조사원이 휴대폰 손전등을 켜서 안쪽을 비췄습니다. 그 빛이 냉동창고 구석을 밝히는 순간, 모든 사람이 동시에 탄성을 내뱉었어요. 거기 냉동창고 구석진 곳에 웅크리고 있는 하얀 개가 보였습니다. 진도 믹스로 보이는 중간 크기의 개였는데 몸을 최대한 작게 만들어 뭔가를 품고 있었어요. 백구다.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하얀 털 때문에 그런 이름이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백구가 품고 있는 것들이었어요. 2마리의 작은 새끼들이었습니다. 으앙, 앙앙. 새끼들의 울음소리가 직접 들렸어요. 그동안 문 너머로 들었던 바로 그 소리였죠. 아이고, 저것들 봐. 윤하정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백구는 우리를 보고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대신 새끼들을 더 꽁꽁 감싸며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목 주변을 보니 낡은 가죽끈 자국이 있었어요. 목줄이 있었던 것 같았는데 지금은 없었습니다. 괜찮다, 얘들아. 이제 안전해. 나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들어섰어요. 우리가 구하러 온 거야. 무서워하지 마라. 백구가 나를 보더니 조금씩 경계를 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새끼들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조사원이 창고 안쪽 다른 곳을 비치며 말했어요. 이건 뭐죠? 손전등 빛이 바닥 한쪽을 비쳤는데 거기에 커다란 포대 2개가 놓여 있었어요. 푸대요? 최상민이 관심을 보이자 조사원이 가까이 다가갔어요. 라벨이 붙어 있네요. 선별 불가라고 써 있어요. 선별 불가요? 그게 뭐죠? 윤하정이 물었지만 조사원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거 상당히 의심스러운데요. 조사원이 포대 중 하나를 조심스럽게 열어봤어요. 그 안에서 나온 건 이것들은 작은 상자들이 잔뜩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상자가 아니었습니다. 원산지 라벨이네요. 그것도 빈 것들. 빈 라벨이요? 네, 아직 인쇄되지 않은 라벨들이에요. 그리고 이건 조사원이 다른 상자를 꺼냈어요. 위조 스티커들이군요. 유통기한 변경용으로 보이는. 그럼 이게 다 불법 유통 도구들인 거네요? 최상민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조사원이 마지막으로 꺼낸 건 작은 기계였어요. 유통기한 인쇄기 헤드네요. 이걸로 날짜를 바꿔 찍는 거죠.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그럼 이 개들은 우연히 여기 갇힌 거군요?
윤하정이 추리하듯 말했어요. 새벽에 증거물들을 숨기러 왔다가 걔들까지 같이 가둬버린 거네요. 바로 그때 장만수가 갑자기 무너져 앉았어요. 나는 시킨 대로만 했어요. 누가 시켰어요? 조사원이 다그쳤지만 장만수는 고개만 흔들었어요. 말할 수 없어요. 진짜 큰일 나요. 그때 뒤에서 담배를 비벼 끄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염춘복이었습니다. 뭘 그리 호들갑이고. 염춘복이 비아냥대며 말했어요. 개 몇 마리 때문에 밥줄 끊을 낀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뭔가 폭발했어요. 개 몇 마리가 아니라 우리의 밥상이 달린 기다. 우리 밥상이요? 최상민이 의외라는 듯 물었어요. 이 불법 유통품들이 시장에 나가면 결국 우리가 먹게 되는 거 아니에요? 유통기한 조작된 것들, 원산지 바뀐 것들 말이에요. 내 말에 윤하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속여서 파는 거니까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이 보는 거죠.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요. 나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생명도 속이고 사람도 속이고 이게 사람 할 짓이에요? 바로 그때였어요. 냉동창고 안에서 백구가 조심스럽게 일어나더니 새끼 한 마리를 입에 물고 나왔어요. 아, 나오는구나.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어요. 백구가 새끼를 안전한 곳에 놓고 다시 들어가서 나머지 한 마리도 물어 나왔습니다. 두 새끼는 모두 건강해 보였어요. 추위에 떨고는 있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다행이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뭔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잠깐, 이 개들 어디서 온 거죠? 그러게요. 목줄 자국이 있는 걸 보니 주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최상민이 백구를 유심히 봤어요. 마이크로칩이 있나 확인해 봐야겠어요. 마이크로칩이요? 네, 반려동물 등록할 때 넣는 거예요. 주인을 찾을 수 있을지도.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이 개들에게 슬픈 사연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바로 그때 조사원이 포대를 더 뒤지더니 뭔가를 발견했어요. 이건 장부인가요? 장부요? 네, 거래 내역 같은 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름들이. 조사원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이거 상당히 큰 조직인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들은 장만수가 더욱 창백해졌어요. 제발 그건 건드리지 마세요. 왜요? 뭔가 더 큰 문제가 있는 건가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동물 구조가 아니라 훨씬 더 큰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어르신들의 응원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들려드릴게요. 염춘복이 급하게 다가와서 조사원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모르는 게 약이야. 뭘 모르는 게 약이에요? 최상민이 염춘복을 제지하며 물었어요. 하지만 염춘복은 이미 말이 나온 김에 포기한 것 같았어요. 에이, 다 끝났다. 이제 우리 다 죽었어. 그 말 속에 담긴 절망감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어요. 뭔가 정말 큰 문제가 숨어 있다는 걸 모두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 끝났다. 이제 우리 다 죽었어. 염춘복의 절망적인 말이 새벽 공기에 울려 퍼졌을 때 최상민이 무전기를 꺼내며 말했어요. 본서에 지원 요청합니다. 대규모 불법 유통 조직 관련 증거물 발견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조사원이 가방에서 작은 기계를 꺼냈거든요. 어르신, 이게 마이크로칩 확인해 봐도 될까요? 마이크로칩이요? 네, 동물 등록 조회기예요. 현장용으로 휴대하고 다니는 거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백구의 주인이 누구인지 궁금했거든요. 조사원이 조심스럽게 백구에게 다가갔어요.
다행히 백구는 이제 경계를 많이 풀었는지 온순하게 검사를 받았습니다. 기계에서 삐삐 소리가 났어요. 칩이 있네요. 잠시만요. 화면에 뭔가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내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등록주 박도연. 내가 비틀거리자 최상민이 급하게 부축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도연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박도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나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그게 내 아들 이름이에요. 아드님요? 윤하정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3년 전에 어선 사고로 잃었어요. 실종되었거든요. 그 말을 하니 목이 메었어요. 아직도 그날 일이 생생했거든요. 그럼 이 개는 도연이가 키우던 개인가 봐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백구가 내 쪽으로 다가와서 내 손등을 살짝 핥았어요.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연아, 네가 보낸 기가.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리니까 백구가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마치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염춘복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야, 그만해. 감상에 빠질 때가 아니야. 뭐라고요? 나는 염춘복을 돌아봤어요. 그런데 그의 얼굴에서 뭔가 이상한 표정을 봤습니다. 염씨, 혹시 내 아들 알아요? 몰라. 나는 아무것도 몰라. 하지만 그의 반응이 너무 격렬했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 표정 봐서 조사원이 끼어들었어요. 잠깐 박도연 씨가 어선 사고로 실종되었다고 하셨죠? 네, 3년 전에요. 혹시 사고 때 함께 일하던 사람들 명단 같은 거 있나요? 최상민이 무전기로 뭔가를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3년 전 진포항 어선 전복 사고. 파일 있네요. 생존자 명단에. 염춘복이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그 순간 모든 사람의 시선이 염춘복에게 집중되었어요. 염씨, 설마. 아니야. 그건 다른 사람이야. 하지만 조사원이 염춘복의 신분증을 요구했어요.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왜 내 신분증을 봐야 해? 수상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염춘복이 신분증을 내밀었는데 생년월일까지 정확히 일치했어요. 맞네요. 3년 전 사고 때 생존자입니다. 그 순간 나는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당신이 그때 도연이와 함께. 그래, 맞아. 함께 있었어. 그래서 어쩌라고. 염춘복이 갑자기 자포자기하며 소리쳤어요. 그런데 난 살아남았고 네 아들은 죽었어. 그게 뭐 내 잘못이야? 잘못이라고요? 나는 몸이 떨렸어요. 구조작업할 때 도연이를 버리고 혼자 도망간 게 잘못이 아니라고요? 누가 그렇게 말했어? 사람들 다 봤어요. 당신이 도연이 손 놓고 혼자 헤엄쳐 나온 거. 그때까지 참고 있던 분노가 터져 나왔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보상금까지 빼돌렸지? 그건. 염춘복이 말을 더듬었어요. 조사원이 장부를 다시 펼쳐보더니 말했어요. 여기 통화 내역이 있는데 염춘복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와요. 이 불법 유통의 총책인 것 같은데요? 뭐라고요? 최상민이 놀랐어요. 그럼 이 모든 일의 배우가. 맞아요. 보상금으로 미천을 만들어서 이런 일을 벌인 거죠. 내 가슴에서 뭔가가 터졌어요. 니는 내 아들 죽게 만들고도 모자라서 그 돈으로 이런 짓까지 했다는 거가. 그게 어쨌다는 거야. 죽은 놈은 죽은 거고 산 놈은 살아야지. 염춘복의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참을 수 없었어요. 이 개자식아. 주먹을 들었지만 최상민이 말렸어요. 어르신 진정하세요.
법으로 처벌받을 거예요. 법으로요? 3년 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때 장만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몰랐어요. 염춘복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요? 조사원이 다그쳤어요. 그럼 왜 협조했어요? 빚 때문이었어요. 가족들 병원비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만수가 울먹였어요. 염춘복이 도와주겠다고 해서 그냥 창고만 빌려달라고 했어요. 이런 짓인 줄 몰랐어요. 그래도 동물들을 가둔 건 잘못이죠. 울음소리 들려서 열어주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염춘복이 들키면 다 죽는다고 해서 장만수의 말에서 진실이 느껴졌어요. 그때 백구가 다시 내 손등을 핥았어요. 새끼 둘도 내 발치로 다가왔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눈물이 또 났어요. 너희가 도연이를 대신해서 아니다. 도연이가 보낸 거라면 염춘복이 비웃듯 말했어요. 감상적이긴. 그냥 떠돌이 개들이야. 떠돌이 개라고요? 나는 분노로 떨렸어요. 네가 내 도연이 죽게 만들고 그 아이가 키우던 개까지 이런 꼴로 만든 거 아니야? 증명해봐. 증명할 수 있어? 그때 조사원이 추가 서류를 발견했어요. 여기 동물병원 진료 기록이 있네요. 박도현 명의로 3년 전까지 계속 치료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진료 날짜는 도연이가 실종되기 바로 전주였어요. 역시 도연이 개가 맞네요. 윤하정이 중얼거렸어요. 나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도연아, 미안하다. 아빠가 이제야 너희를 찾았네. 그런데 바로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원 부대가 도착한 모양이었어요. 염춘복이 도망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현행범 체포합니다. 불법 유통업체 운영, 동물 학대, 그리고 최상민이 수갑을 채우며 말했어요. 과거 구조방해 혐의도 추가 수사하겠습니다. 염춘복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니들이 뭘 안다고. 세상이 그렇게 단순한 줄 알아? 니는 그때도 도망갔고 오늘도 울음을 외면하게 했지.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 도연이가 마지막에 맡긴 생명까지. 하지만 이제 끝났다. 백구가 내 손을 핥으며 새끼들과 함께 내 곁에 앉았어요. 울음은 멈췄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내가 끝까지 지킬 기다. 도연이 대신해서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진포항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불법 유통업체가 뿌리 뽑히고 정직한 상인들이 다시 활기를 찾았거든요. 나는 작은 마당 한쪽에 새로 만든 계집 앞에 앉아 있었어요. 백구가 옆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고 새끼 둘은 내 발치에서 뒹굴고 있었습니다. 바람아, 놓으라. 이름 마음에 드나? 새끼들에게 붙여준 이름이었어요. 첫째는 바람, 둘째는 노을. 도연이가 좋아했던 단어들이었거든요. 백구 목에는 새 목줄이 채워져 있었어요. 빨간색 목줄에 이름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백구 박만식이라고 새겨져 있었죠. 니는 이제 내 가족이다.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더니 백구가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때 멀리서 윤하정 씨와 최상민 순경이 함께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손에는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윤하정이 밝게 인사했어요. 일주일 사이에 많은 게 달라졌거든요. 아, 왔네요. 고생 많았어요. 무슨 고생이에요? 덕분에 진포항이 깨끗해졌는걸요. 최상민이 웃으며 말했어요. 염춘복 구속영장 나왔어요. 불법 유통업체 운영, 동물 학대, 그리고 3년 전 구조방해 혐의까지 추가됐고요. 장만수 씨는 어떻게 됐나요? 참작 사유가 많아서 집행유예 받을 것 같아요. 대신 사회봉사 200시간이요.
윤하정이 설명했어요. 그래도 반성하고 있어요. 어제도 여기 와서 사과하고 갔거든요. 그때 바람이와 노을이가 최상민에게 다가가서 장난을 걸었어요. 어머, 많이 커졌네요? 그러게요. 하루가 다르게 자라요. 나는 새끼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우유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정말 천사 같아요. 윤하정이 가져온 것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어르신, 이거 받으세요. 뭔가요? 수협에서 주는 표창장이에요. 불법 유통업체 적발에 기여했다고 해서요. 표창장이요? 이런 거 받을 만한 일 안 했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어르신이 신고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최상민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게다가 이제 진포항 전체가 위생관리 우수지역으로 지정됐어요. 그래요? 네, 앞으로는 모든 유통업체가 투명하게 관리돼요. 정직한 값에 정직한 상품만 유통되는 거죠. 윤하정의 말에 마음이 뿌듯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 밥상도 안전하겠네요. 당연하죠. 어르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됐어요. 그때 항구 쪽에서 여러 사람들이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평소에 안면 있던 상인들과 어부들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뭐지? 아, 깜짝 모임이에요. 최상민이 웃으며 말했어요. 진포항 사람들이 어르신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요. 사람들이 가까이 오자 대표로 수산물 상인 김 사장이 나서며 말했어요. 박 어르신,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떳떳하게 장사할 수 있게 됐어요. 무슨 말씀을? 아니에요. 그동안 불법 업체들 때문에 우리 같은 정직한 상인들이 피해봤거든요. 이제야 경쟁이 공정해졌어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감사 인사를 건넸어요. 어르신 용기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음식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이른이 넘은 나이에 그런 용기를.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울음을 못 들은 척할 수 없었을 뿐이에요. 그때 백구가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다가갔어요. 이제는 낯선 사람들도 무서워하지 않았거든요. 와, 이게 정말 똑똑하네요. 그러게요. 주인을 알아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백구를 쓰다듬어 주자 바람이와 노을이도 따라 나섰어요. 애들도 이제 완전히 적응했네요. 그럼요. 여긴 이제 우리 집이니까요.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눈 후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거든요. 나는 백구와 새끼들과 함께 항구 난간으로 걸어갔어요. 저녁 바다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아,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아빠가 네가 맡긴 애들 잘 키우고 있다. 보고 있지?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처음엔 몰랐어. 이 애들이 네가 보낸 줄 이젠 알겠어. 백구가 내 옆에 앉더니 바다를 함께 바라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알겠다. 네가 아빠한테 마지막 선물을 준 거지? 새끼들이 내 발치에서 뒹굴며 놀고 있었어요. 외롭지 않게 해주려고. 그리고 사람답게 살라고 용기도 줬지? 석양이 점점 붉어졌어요. 고맙다, 아들아. 정말 고마워. 백구가 한번 짖었어요. 마치 도연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아, 노을아. 할아버지가 니들 잘 키워줄게.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새끼들이 내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72살에 새로 만난 가족들과 함께 도연이가 남겨준 사랑을 느끼며 말이에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됐네. 바람이 또 불어왔어요. 이번엔 더 따뜻했습니다. 하늘에는 첫 별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바다에는 고기잡이 배들의 불빛이 점점이 켜져갔어요.
진포항의 하루가 또 평화롭게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죠. 그렇게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나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바람과 노을, 그리고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요. 끝까지 들어주신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작은 울음 하나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따뜻하게 마무리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